장특공이나 상생임대 폐지나 임대시장을 더 자극할 수밖에 없고, 세금을 올리는 것들은 조세 저항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엔 세입자한테 전가된다. 그래서 임대료가 결국엔 상승할 것이다. 임대료 상승이 결국 매가로 연결될 것이다. 한 주간 있었던 부동산 소식들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최근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한 기자회견에서 나온 부동산 관련 발언을 정리해보았는데요. 첫 번째로 부동산 이슈가 지방선거에 미친 영향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구두 개입을 통해 가격 상승 압력을 나름 잘 막아왔다고 생각한다며, 서울은 언제나 부동산 정책으로 욕먹는 곳이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나쁜 영향보다 오히려 좋은 영향이 컸다고 본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닥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방선거 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그동안에 했던 부동산 정책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지방선거 때 특정 구에서는 투표용지가 없어가지고 아예 투표를 못한 데도 있고, 근데 저는 그 특정 구만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런 구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오세훈 시장이 재선에 성공을 했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리해서 최근에 뭐 지지율도 보면은 10% 정도 좀 떨어진 걸로 나타났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이제 부동산 시장의 민심이 좀 반영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여러 개 얘기를 한 게 있는데, 기자회견에서 제가 보면은 부동산 관련해서 내용을 정말 잘 몰라서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사실 이미 다 잘 알고 있는데 어떤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서 반대로 얘기하는 건지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얘기한 거를 기준으로 제가 좀 얘기를 해보면, 상승 압력을 나름 잘 막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상승 압력을 막은 게 사실은 하나도 없거든요. 객관적으로 통계 데이터에 다 나온단 말이에요. 첫 번째로 보면은 상승 압력이 있었다. 뭐 결국에는 뭐 상승이 될 것 같은 거는 이미 인지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떤 규제를 통해서 좀 억누른 걸로 보여지고, 결국에는 이제 상승 압력을 막으려고 하면은 이거밖에 없잖아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데, 공급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지금은 수요 자체만 이렇게 억누른 거잖아요. 근데 공급 자체가 지금 없잖아요. 공급이 된 건 하나도 없으니까. 수요를 이렇게 계속 억눌렀는데, 시장을 나눠서 보면은 고가주택 영역이 있고 중저가 시장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고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잘 막은 것처럼 보여지기는 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것 같긴 하거든요. 다주택자 중과세가 5월 9일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강남권의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내린 게 맞아요. 일부 조정이 돼서 내린 게 맞은데, 최근에 다시 실거래된 것들은 아직 집계가 안 됐잖아요. 실거래되고 호가들을 보면 다시 지금 동등 이상으로 이미 반등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과거 시점 얘기하는 것 같고, 항상 이제 통계 데이터는 선행하는 게 아니라 후행하기 때문에 그 기록을 못 본 건지 안 본 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저가 시장 자체를 보면은 가격이 내린 적이 없거든요. 지금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사실 객관적인 거고, 이것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보합, 하락, 상승이고, 이것도 계속 상승인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지금 계속 규제를 하고 있으니까 전세나 월세 가격 자체도 지금 폭등하고 있죠. 규제에다 전입 요건 두고 토호제를 하고 있으니까 어느 하나 지금 상승 압력을 잡은 게 없거든요. 공급이 없어 수요만 억제하고 있는데, 고가주택 가격은 다 반등해버렸고, 중저가 시장은 이분들이 이제 전월세가 없으니까 다 매수해버려 주택 가격이 다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좀 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요새 전월세난이 심하다는 뉴스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 전세 대출을 많이 해준 것이 부동산 상승의 주된 원인이다, 또 정상화 과정이 필요하고 앞으로 임대 공급을 통해 평범한 중산층이 충분히 살 수 있게 할 것이다 라고 발언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세 대출을 많이 해준 게 부동산 상승의 주된 원인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워딩이 이건데,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과거에는 그랬던 게 맞아요. 과거 시장을 우리가 한번 보면 투자가 됐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전세 대출을 이렇게 딱 받고 나서 다른 지역을 내가 갭으로 이렇게 사 놓죠. 좋은 지역들을. 그래서 부동산 상승이 됐죠. 이거는 이제 과거에는 맞는데, 지금 현재는 어떤가요? 이거 갭 투자 할 수 있나요? 갭 투자를 하고 싶죠. 근데 하고 싶은데 이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내가 전세 대출을 받은 이 요인 자체가 얘기한 것처럼 부동산 상승과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어요. 다 실거주 요건 있잖아요. 그래서 전월세 물량 자체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실수요로 지금 다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세 대출을 받으면 집을 내가 살 때 전세 대출 회수돼요.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런 규제도 지금 있거든요. 근데 전세 대출을 정상화하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거를 안 해주겠다는 얘기잖아요. DSR을 포함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이게 아마 7월 세제 개편에 반영이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임대 공급을 통해서 평범한 중산층이 충분히 살 수 있게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많이 상담을 하지만 이 중산층이 임대 아파트를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문제는 지금 경기도 외곽지에 나가 보면은 임대 아파트 공실인데 되게 많습니다. 공급이 없다면서요. 근데 거기 아무도 사실은 살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녀 키우고 살고 싶지 않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산층은 임대에 살고 싶어 하지 않고요. 실질적으로는 누구나 다 수도권, 대단지, 학군지 다 이런 브랜드 아파트로 가고 싶어 하잖아요. 중산층이 누가 임대 아파트 살고 싶어 합니까? 실질적인 민간에 대한 공급은 많이 없이 이런 걸 공급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이거 전세 대출을 이렇게 안 해주잖아요. 주거 사다리만 사실은 더 끊는 거거든요. 저도 이제 과거에도 그랬지만 전세 대출 받아놓고 다른데 미리 사놓은 거죠. 왜 당장에 들어갈 돈이 없으니까 미리 사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약간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건데 지금 징검다리가 다 끊기게 생겼다라고 저는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과거에는 갭 투자가 가능해서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었지만 현재는 갭 투자가 안 되는 시점이라 부동산 상승과는 관련이 없고, 중산층은 임대 아파트보다는 수도권 대단지라든지 학군 브랜드 아파트를 선호하기에 어떤 실질적인 공급은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부동산 투기 문제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기는 국민들의 근로 의욕을 꺾는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어서 자본이 부동산에만 묶여 있다 보니 국가의 생산적인 역량으로 흘러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며 부동산 투기 공화국에서 탈피하는 것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다 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닥부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아무도 일할 마음이 들지 않게 하는 것이 문제고, 결국에는 이 부동산이 투기다, 투기 공화국을 탈피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거든요. 좀 전에 했던 메커니즘과 좀 비슷하긴 한데 지금 투기를 할 수가 있나요? 시장 상황 자체를 보면 이것도 어떤 프레임인 것 같은데 투기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시장 상황이. 투기라는 건 뭐예요? 적어도 내가 하나 갖고 있는데 두 채 사고 세 채 사고 갭 투자하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거 지금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지금 시장 상황은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100% 실수요밖에 없어요. 전세나 월세가 없어가지고 그냥 외곽지 매수하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일부 좀 자본이 있으니까 내가 조금 갈아타게 하려고 급지만 조금 바꾸는 정도거든요. 지금 상황이 이거 투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취득세 중과되죠. 뭐 실익이 있어야 투자를 하고 투기를 할 텐데, 양도세 이거 어때요? 중과되죠. 지금 토어제죠. 갭 투자 돼요? 투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없습니다. 저도 투자하기가 어렵거든요.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도 어려운데 이거 도대체 누가 투기를 한다라는 얘기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요즘에 주식이 있잖아요. 주식 시장을 보면 오히려 지금 더 투기 같거든요. 왜냐면 하루가 멀다 하고 막 매도 사이드카 걸리고요, 뭐 매수 사이드카 걸리잖아요. 지금 뭐 주식이 투기지, 내 집 하나 실수요 사는 게 투기로 할 수도 없거니와 하는 사람도 지금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취득세, 양도세 이런 규제로 시장 상황은 투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실수요 장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보유세 인상에 대한 여지도 남기셨는데, 우리나라는 보유세가 너무 낮다며 부동산이 마치 사치품처럼 취급되고 있다, 서구 선진국 수준만큼 보유 부담을 높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서 보유세가 낮으니 선진국에 유사하게 보유세를 많이 올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부동산이라고 하는 건 사실 보유세만 보는 게 아니에요. 세금을 전반적으로 다 보고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선진국하고. 부동산 세금을 볼게요. 보유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취득세 있죠, 보유세 있죠, 양도세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 중과죠? 이것도 중과예요. 비율을 보면은요 이미 세계 탑입니다. 근데 지금 이거 하나 놓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유세도 이렇게 보면, 제가 주택권을 나눠서 봐야 된다 그랬어요. 고가 아파트가 이렇게 있고 중저가 아파트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시장을 보면은 특히 이제 중저가 아파트 시장은 낮은 게 맞아요. 그래서 여기를 좀 높여도 저는 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이것도 조금 이상한 게 중저가 아파트의 기준을 얼마까지 볼 것이냐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최근에 지금 동탄도 20억이 넘어요. 그리고 외곽지에 있는 서울의 아파트 분양가도 지금 18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곽지도 다 20억인 상황에서 보유세를 올리게 되면은 이게 중산층이 다 타격을 받게 될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고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이거잖아요. 세금을 보면 보유했을 때 내는 세금을 얘기하는 거고요. 재산세 있고요, 종부세 있고요, 건강보험료 나온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 자산을 내가 평생 들고 갈 수 없으니까 증여나 상속세를 결국에는 내야 될 텐데, 이 재산세 자체는 낮은 게 맞는데요. 종부세는 우리나라만 있잖아요. 그리고 건보료, 그리고 증여, 상속세, 이게 세계적으로 거의 탑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 더해보면 고가 아파트 기준에서도 이미 세계 기준에 거의 육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현실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보유세를 올리는 거는 저는 뭐 나쁘지 않다 정도의 입장인데 종부세하고요 건보료랑 증여상속세를 다 손봐야 돼요. 세제 개편할 때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고 나서 보유세를 올리는 거는 저는 찬성을 하는데 지금 이미 많이 내고 있는데 다시 재산세랑 이런 종부세 중과를 시켜버리면은 이거 결국엔 어떻게 다 조세 전가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입자들만 또 힘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주택 공급에 대한 내용도 언급이 되었는데 전 정부 시절인 22년부터 24년까지 주택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모두 절반 가까이 급감했다. 그렇게 진단하며 앞으로 신규 택지 개발이든 재개발, 재건축이든 정비 사업의 속도를 내서 공급을 대폭 늘리겠다고 공언하셨는데요. 이 공급 대책이 앞으로 잘 추진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인허가 착공이 모두 절반 가까이 급감했다. 그거는 누구나 다 아는 얘기죠. 급감할 거라고 알았으면 미리 공급을 했었어야 된다라고 저는 항상 얘기를 했었던 거고 지금 얘기하는 거는 뭐 신규 택지 개발이든 재개발, 재건축이든 속도를 내서 공급을 늘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번 볼게요. 신규 택지 한번 볼까요? 신규 택지를 지금 개발해가지고 공급을 언제 할 수 있을까요? 지난 문재인 정권 때 했던 거잖아요. 지금 공급된 거 있어요? 하나도 없거든요. 대부분 다 취소되거나 지지부진하거든요. 그 얘기를 사실은 또 하고 있는 거고 또 특이한 거는 재개발, 재건축을 속도를 내겠대요. 근데 이게 속도가 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속도가 나려고 하면 이런 것들을 풀어줘야 돼요. 첫 번째, 대출 규제. 특히 이제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비사업이 진행됨으로써 이주를 할 거잖아요. 이주비 대출을 잘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주비 대출이 잘 안 나와서 이주가 안 되거든요. 이주비 대출도 안 해주는데 어떻게 이주를 해서 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수가 있을까요? 현실적이지 않고 지금 또 토호제잖아요. 이거 뭐 다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이런 규제도 있고 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투기과열 지역은 이 재당첨 제한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실은 얘기 안 한 규제들이 너무 많아서 속도를 낼 수가 없고 그러면 반대로 이런 것들을 대출 규제 다 완화해주고 토호제 다 풀어주고 재당첨 제한 다 풀어줄 수 있을까요? 재당첨 제한 푸는 건 간단하죠. 투기과열 지역 다 풀어버리면 돼요. 그럼 다 개투자 다 가능하잖아요. 토호제도 아니니까. 그럼 주택 가격이 다시 또 올라갈 텐데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현실적인 얘기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뭐 여러 규제들로 인해서 재개발, 재건축은 속도를 낼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세제, 금융, 공급 대책을 조만간 한 번에 정리해서 종합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며 다만 법 개정 등이 필요한 세제 관련 개편안은 10월이 되면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것 같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향후 정책 일정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한 건데 이런 얘기를 해요. 세제는 7월이 되어야 한다. 7월에 발표하겠다라는 거죠. 그거는 명확한 거고 뭐 세제, 금융, 공급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세제, 금융, 공급 포함해 갖고 조만간에 이제 대책 나온다. 즉 대책이라기보다는 규제가 나온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첫 번째는 세제인데요. 세제. 보유세가 낮으니까 높여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보유세 이렇게 올릴 거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많게는 2배 가까이도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올해 내년까지 했을 때. 그러면 강남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2천 내던 게 4천, 4천 내던 게 8천, 8천 내던 게 1억 6천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두 개를 들고 있으면 또 중과되기 때문에 그 이상 나온다. 아마 강남권에 2채 들고 있으면 1억 넘게도 나올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런 게 아마 또 나올 것 같고요. 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 장기특별공제, 장특공이잖아요. 이거 아마 많이 축소될 거예요. 폐지를 할 수는 없고요. 거주 요건을 강화한다 그랬으니까 비거주를 하는 비율을 좀 줄여가지고 지금은 최대 80%인데 이걸 뭐 40%니 뭐 30%니 줄일 것 같고 그리고 또 있죠. 상생임대. 이거는 아예 제가 봤을 때는 폐지가 될 것 같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세제 개편할 때 나올 건데 장특공이나 상생임대 폐지나 특히 이런 것들은 임대시장을 더 자극할 수밖에 없고 세금을 올리는 것들은 조세 저항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엔 세입자한테 전가된다. 그래서 임대료가 결국엔 상승할 것이다. 임대료 상승이 결국 매가로 연결될 것이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금융 있잖아요. 금융. 디테일한 금융은 다 떠나서 아마 전세대출 규제 나올 겁니다. 전세대출 규제 반드시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추가적으로 담보대출 규제가 더 강화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자문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 7월에 이거 세제 개편 되고 나서 움직일까요?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봤을 땐 지금이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규제를 다 바꾸고 가는 것보다는 지금이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공급 얘기를 하는데 공급 뭐 신규 택지는 뭐 택도 없죠 사실은.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을 속도를 내겠다고 근데 제가 어렵다라고 공급은 지금 될 수 없어요. 지금 당장 공급이 없는 거거든요. 올해, 내년, 내후년에 공급이 없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만들 수가 없다. 지금 만약에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무주택자다. 그럼 집을 무조건 사셔야 된다.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